7월에 시행한 ERP 정보관리사 물류 기출문제 이론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확장된 ERP, 이 ERP를 얘기하는 거죠. 이 ERP 확장된 ERP 시스템에 SCM 모듈을 실행함으로써 이 확장된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중에 하나가 이 SCM이 추가 언급되고 있는데 뭐 CRM도 있고 SCM도 있고 주로 두 개를 많이 언급을 하죠. 그 외에도 되게 많지만 SCM은 공급망 관리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공급망 관리 모듈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장점이 뭐냐? ERP보다 이 ERP가 더 좋은 ERP, 발전된 ERP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확장 개념으로 확장된 개념 중에 하나가 SCM이고요. SCM은 공급망을 관리한다. 그럼 공급망 관리가 뭐냐?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그 고객이 되겠죠. 소비자까지 물자가 아니면 자본이 정보가 흘러갑니다. 물론 뒤로도 가고요, 앞으로도 갑니다.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최적화된 최적화된 업무 경영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 개념과 관련돼서는 1번, 2번, 3번이 가장 1번, 2번, 3번이 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있겠고 4번은 관련이 없는 공급망하고 마케팅, 판매, 고객 서비스, 자동화하고는 관련이 없는 CRM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1번, 2번, 3번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 사슬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다리에도 이렇게 중간에도 많은 업자들이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기업들이 그런 것을 거치다 보면 서로 이것이 망으로 연결됐다 그래서 공급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급 사슬에서 가시적 확보로 공급 및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서로 주고받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그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이 최종 소비자가 소비가 이루어질 것일 때 그것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즉 어떤 시스템적으로 관리되어 있지 못하게 되면 중간에 끊기게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 끊기기만 하더라도 이 뒤에 연결되어 있는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뒤에 모든 기업들이 다 올 수도 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서 공급망 대란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중간다리나 그 다음 단계랄지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완제품을 우리가 얻을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을 공급망 대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런 공급망 관리를 잘하게 되면 정보 투명성을 통해서 재고 수준이 감소하고 필요 없는 물자까지 내가 창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니까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굳이 예전에 사놨던 것을 파는 게 아니라 임박해서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쌓아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최근에 사온 것을 다시 판매하는 그런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공급 사슬에서의 계획, 조달, 제조, 배송 활동 이런 것들 통합하는 프로세서가 SCM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좀 길게 설명했어요. 2번 가겠습니다.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 ERP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데이터 분석 솔루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한 용어가 나옵니다. 요 용어는 좀 어려운데 이런 용어는 많이 들어봤겠죠?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ERP에 그 전에는 없었던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입력하고 서로 공급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정보가 쌓이다 보면 그 안에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까지 해주는 역할로 ERP가 발전을 하고 있으면서 나온 이론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분석이 되겠습니다. 경영상에서 필요한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흔히 이제 생각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비즈니스 분석은 구조화된 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들어가야지 분석을 해주겠죠. 그런 종류의 구조화된 데이터가 있고 비구조화된 데이터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뭐 구조화, 비구조화의 개념을 굳이 구분할 필요 없는데 구조화는 딱 떨어진 숫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비구조화된 데이터는 그렇지 못한 좀 어느 정도 주관적이거나 판단에 오류한다. 범위가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용하여 과거 데이터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새로운 통찰력 제안 및 미래 사업 이게 바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ERP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여러 개란 말이 들려갔고요. 1번, 2번, 3번 다 좋은 말입니다. 나쁜 말 여러 개. 여기는 통합이니까 하나가 되겠죠.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옳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기능별로 최적화됐다는 말은 맞고요. 각 기능별로 인사, 생산, 물류에 맞게 최적화돼서 그것들을 한데 즉 통합시켜서 효율적인 개념으로 경영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RP의 구축, ERP를 처음 도입하거나 아니면 갱신을 한다. 다른 ERP에서 뭐 새로운 ERP 아닌 시스템에서 ERP로 우리 회사 업무 시스템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런 순서가 있다. 답이 3번입니다.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 구축하고 구현을 해서 마무리하는 그 순서 외우셔야 되겠고요. 5번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사람들이 얼마큼 필요로 하는지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량과 정성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4번이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이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수요 중 잠재 수요를 제외한 미래 수요의 크기를 추정한다. 자, 모든 수요를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거.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효 수요와 하나는 잠재 수요. 굳이 구분하는 거 예전에는 좀 시험이 나왔었는데 요즘 전혀 안 나오니까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유효는 돈이 있어서 진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하고요. 잠재 수요는 구매력이 없어. 즉 지금 돈이 없어. 그러나 사람들이 필요로 해.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수요는 수요지만 현재 그것을 살 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잠재되어 있다. 잠재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수요 예측에는 그런데 이 두 개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잠재 수요를 제외란 말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에 정교한 수요 분석을 진행하여도 완벽한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요 예측은 점치는 거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정성적,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정성적 판단 방법에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요를 예측할 때 연속성이 있는 상품은 그러니까 어떤 기간 동안만 판매하고 판매를 끊는 건 그 연속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계속 그 물품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계속 판매할 계획이 있는 그런 상품은 연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이벤트성으로 잠시 만드는 물건, 뭐 선물 세트 같은 거, 뭐 발렌타인데이, 뭐 초콜릿, 뭐 이런 것은 연속성이 없는 상품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사고 사용하고 소비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연속성이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속성이 있는 상품은 수요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언제 어떤 일이 경제 변화가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속성이 없는 것은 짧은 기간에 대해서만 한 달, 뭐 석 달, 요 기간에 대해만 분석을 하면 되는데 연속성이 있는 상품은
올해인지 3년 뒤인지 5년, 10년 뒤까지를 다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둘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1번, 2번, 3번 맞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 중에 지수평활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수평활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건 계산식을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3월에 대한 수요죠. 이게 3월이고요. 3월이 얼만큼 수요될 것인지 3월의 예측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3월의 예측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산식이 필요하느냐? 전월의 실제 판매한 값. 이건 전월은 2월이겠죠. 2월에 실제한 값은 실제 판매한 수량은 26개입니다. 26개 곱하기 지수평활 개수 0.4를 곱합니다. 더하고 이거 두 개를 곱한 걸 더하고요. 그 다음에 전월 예측치가 나와야 되는데 2월의 예측치. 근데 이걸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먼저 이걸 구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지금 답을 구해야 되는 요걸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걸 먼저 구해야 되겠네. 그럼 2월의 예측치. 2월의 예측치는 전월의 실제값이 30입니다. 30 곱하기 개수 0.4를 곱하고요. 플러스하기 이걸 더하고 그 다음에 2월 예측치 아니구나. 전월의 예측값 40 전월의 예측값 40 곱하기 하기를 1 빼기 0.4 1 빼기 이 평활 개수를 빼서 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36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36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36 곱하기 1 빼기 0.4 한 거. 그러면 요 계산식하고 같습니다. 글씨 너무 크게 쓰는 바람에 처음에 정리가 안 되는데 2월 예측치를 먼저 구하고 이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다시 3월의 예측치를 이렇게 구하는 계산을 두 번 해야 되는. 그러나 여기에다 계산식은 똑같습니다. 답이 32가 되겠습니다. 7번 교차 비율을 이용하여 목표 판매액을 할당하고자 한다.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우리 회사가 수요 예측을 근거로 해서 어떤 목표 판매액을 정했습니다. 판매 목표액을 뭐 얼마큼 판매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걸 달성해야 되겠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어떤 자원들을 따라서 어떤 구분 기준에 따라서 각각 할당을 합니다. 판매 목표액을 뭐 100개 정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하든 간에 너는 20개, 너는 30개, 너는 10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할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눌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교차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교차 비율은 교차가 뭐가 크로스한다는 얘기죠. 크로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쉬운 용어 재고 회전율. 물건을 내놓고 그것이 얼마큼 빨리 소비되느냐. 그럼 다시 새로운 물건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이 빨리 판매가 될수록 재고 회전율이 높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즉시 팔리고 또 팔리고 또 팔리고 하는 게 재고 회전율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그것의 다른 용어로 교차 비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차 비율은 이 재고 회전율을 고려한 조금 더 복잡한 계산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해하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차한다, 크로스한다, 새 상품과 헌 상품이 자리를 교차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재고 회전율이 높다. 물건이 자꾸 바뀐다는 것은 많이 팔린다는 얘기일 테니까 교차 비율이든 재고 회전율이든 높을수록 우리 회사한테는 좋은 거겠죠. 높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깔고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상품 A와 B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고요. 어떤 게 더 교차 비율이 높을 것인가를 먼저 구해서 높은 게 좋은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 A에 대한 목표를 많이 줄 것인가, 상품 B에 대해서 목표 판매액을 높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지금 교차 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교차 비율 먼저 상품 A에 대해서 교차 비율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비율 계산 공식을 이용해서 상품 A의 교차 비율은 매출액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매출액 100이고요. 그걸 나누기 평균 재고액 20으로 나누고 곱하기 하기를 그 다음에 매출액 한 개 이익을 또 매출액으로 나눠서 이 계산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상품 A의 교차 비율은 그래서 계산하면 1.5가 나오고요. 상품 B의 교차 비율도 구해보겠습니다. 같은 계산식에 대입을 하면 상품 B의 교차 비율은 숫자 1이 나옵니다. 자, 교차 비율, 재고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두 상품만 비교해 보면 상품 A가 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A의 교차 비율은 수치가 1이다. 상품 B가 1이고요. 상품 A는 1.5죠. 1번 틀렸고요. 상품 A보다 상품 B의 교차 비율이 높다, 더 낮죠. 틀렸고요. 3번에 교차 비율 수치에 의하면 상품 A보다 B의 재고 회전율이 높다. 자, B가 더 높다는 얘기죠. B가 더 낮은 거죠. 교차 비율만 봐서는 숫자 1이고 상품 A는 1.5니까 A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상품 A의 목표 판매액을 상품 B보다 높게, A를 더 높게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상품 A의 교차 비율이 B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교차 비율이 큰 게 더 많이 팔린다. 더 목표를 많이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과 1.5를 비교했을 때 판매 목표액을 정하는 것이 A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가격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떤 제품을, 품목을 새로운 가격을 매겨야 되는 경우에 있던 가격을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외부적 요인 중에 유통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판매망,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급망,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통 채널 요인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답은 2번이고요. 유통이니까 물품을 배달하고 운송하고 이런 것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물류가 되겠고요. 그래서 물류 비용. 여러분이 물건을 사는데 택배비가 얼마 든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설명해 보시면 외부적 요인 중에 고객 수요 요인은 가격 탄력성. 자, 외부적 요인 중에 고객 수요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고객 수요 요인에는 가격과 수요의 관계, 그걸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품 이미지가 좋으면
고객이 더 많이 고객이 더 많은 수요가 있겠죠. 그러면 가격을 좀 올려도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대체품 가격. 대체품은 내가 지금 이 품목을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았을 때 다른 품목으로 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뭐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커피의 대체 품목은 뭐 녹차, 홍차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커피가 너무 비싸서 내가 소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어, 다른 일반적인 차로 바꿔서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런 차의 가격이 현재 이 커피의 가격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상대적으로 어떻게 더 높냐. 아, 커피도 올랐지만 차가 더 비싸. 녹차나 홍차가 더 비싸다 그러면 대체로 넘어가서 차로 커피의 수요가 차로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대체품 가격도 포함되고요. 이런 대체품 가격은 경쟁 환경 요인이다라고 나옵니다. 고객 수요 요인은 가격 탄력성, 제품 이미지이며 경쟁 환경 요인에 대체품 가격이 포함되고요. 그에 비해서 제조 원가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적 요인이고요. 우리 회사 내부에서 소비되는 그런 비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부적 요인에 속하고요. 그것은 원가 요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1, 2, 3, 4 중에 2번이 유통체 외부적 요인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하나씩 연결시켜서 보시는데 설명에 외부적 요인에 이것은 뭐다 뭐 이렇게 구분하시고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거래처의 여신한도 나의 거래처 나한테 물건을 사 가시는 고객한테 외상으로 줄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신용 능력을 평가하려고 한다. 그 거래처가 나한테 물건을 사가는데 일단 외상으로 사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외상으로 사간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그 거래처에게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거래처의 신용 능력을 평가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이런 평가하려고 한다.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 그 거래처의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에 자기 자본 비율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 정도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인지 자본금이 많을수록 탄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외부의 돈을 빌려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 가지고 운영하다면 건실하다, 탄탄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회사라고 한다면 외상으로 더 많이 물건을 판매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거래처의 재무 상태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기 자본 비율이 높다는 것은 탄탄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안정성이 가장 적절한 평가 항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1번 성장성 그 회사의 성장성을 가지고 여신 한도액을 정할 때는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 수익의 정도를 표현할 때 수익의 정도가 높다 많다 수익의 정도가 높다 낮다라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성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수익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싶으면 이익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이익,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매출액 대비 총이익률, 총자본 대비 경상이익률, 이익이라고 들어가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내가 판단한다면 그건 수익성을 기준으로 거래처의 여신 한도액을 설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회사가 유동성이 있냐 없냐? 유동성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아까 재고 회전율 얘기하는 거지. 이 재고 회전율이 상품 회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더 좋은 거고요. 유동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지표를 판단해서 이런 지표의 수치를 판단해서 여신 한도액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자본 비율은 안정성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에 매출채권 회전율이 낮아질 경우에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받으러 온 외상 매출금, 이게 매출채권이요. 그것이 회전율,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비율이 낮다, 회수가 안 된다는 뜻이죠.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회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회사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현금으로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수익이 감소할 수 있고요. 대손 못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는 거죠. 회전율이 낮아진다. 매출채권의 회전율이 낮아진다.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말이고요. 그럼 대손이 못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고요. 불량채권, 진짜 부도 어문처럼 불량채권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설명 읽어보시고요. 11번. 물류센터 내에서 주문, 피킹, 입출고, 재고 관리 등의 자동화를 통하여 신속 정확한 고객 대응력, 재고 삭감, 미출고, 오출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급망 관리 정보 시스템의 유형은 무엇이냐? 4번입니다. 물류센터 내에서 이게 핵심이고요. 물류센터는 창고를 얘기하는 거고, 창고 내에서의, 우리 회사 창고 내에서의 주문을 받아서 어떤 그 주문받은 물건을 창고 이것저것에 흩어져 있는 물건을 끄집어내는 거, 빨리 찾아서 끄집어내는 것을 피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못 찾아서 한참 헤매게 되면 납품이 지연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 입고와 출고를 도와주고 재고 관리를 도와주는 공급망 관리의 정보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 WMS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웨어하우스 W가 창고를 얘기합니다. 창고 관리 시스템 뭐 이렇게 됩니다.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갈게요. 자, 공급망 운영 참조 모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급망 운영 프로세스 5단계. 앞에 말은 몰라도 되고요. 공급망 운영 프로세서 5, 공급망을 운영할 때 어떤 단계에 의해서 관리를 하자라고 이론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하는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고요. 자,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조달을 하고 만들어 온 것을 배송하고 배송해서 하자가 있으면 반품하거나 반품받고 뭐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제품 A의 연간 수요량은 9만 개이다. 그런데 수요량이 일정하지 않고 이를 주문하면 업체로부터 5일 후에 도착한다.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하죠. 리드 타임. 이를 위하여 생산성은 제품 A의 안전 재고량을 최소한 600개는 확보하려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안전 재고가 600개, 리드 타임 5일. 생산성은 연간 300일을 주식의 생산성은 회사 운영을 300일을 운영할 경우 제품 A에 대해서 재주문점 수량, 내가 물건이 부족해서 다시 주문하려고 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회사의 제품 A의 재고량 가지고 정한다는 겁니다. 재고량이 몇 개가 되면 주문을 한다. 그 시점을 재주문점 수량, 그 시점에서의 수량을 재주문점 수량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600개는 최소 있어야 됩니다. 최소 600개는 안전재고는 확실히 매번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재고이기 때문에 안전재고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회사의 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600개는 기본으로 깔고요. 플러스 하기를. 공급업체로 내가 주문해서 도착하는데 5일이 걸린답니다. 그럼 5일 동안에 판매해야 될 물품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주문했어? 5일이 걸려. 5일 뒤에나 물건이 와. 그러면 그 5일 동안 내가
고객한테 판매해야 될 안전재고로 팔면 안 되니까 안전재고는 늘 확보해야 되는 숫자니까 그 외에 이렇게 5일 동안 판매할 수 있는 숫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시점에 주문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여기 들어간 요만큼은 이 5일 동안 소비가 될 것이고 5일이 지나면 다시 내가 주문한 게 있으니까 재고가 올라갈 것이고 뭐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매 리드타임 동안의 수요와 안전 재고를 더한 숫자만큼 됐을 때 주문을 해라. 그게 바로 제 주문점 수량이 되겠고요. 600개는 안전 재고고요. 그 다음에 5일인데 하루에 몇 개씩 소비가 되느냐? 그게 수요량이죠. 몇 개씩 사람들이 원하느냐? 우리 회사 물건을 사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연간 수요량이 9만 개. 9만 개인데 하루에 몇 개씩 수요가 있는지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300일을 운영한대요. 300일 동안에 9만 개가 수요될 것이다. 소비가 될 것이다. 판매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300개가 되죠. 하루에 300개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0개가 하루 물량이고 이것을 5일 동안 내가 주문하고 기다려야 되니까 5일 곱하기 하루에 300개 그러면 1500개가 되죠. 1500개 플러스 안전재고 600개는 항상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 회사 재고가 2100개가 되는 시점에 주문을 해야지 적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재고조사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재고조사를 왜 할까? 창고에 우리 물건이 쌓여 있어. 그럼 쌓여 있으면 그냥 두지. 왜 가서 어떤 물건이 몇 개 있는지, 그다음에 그 물건이 정상 물품으로 잘 보관되고 있는지를 왜 점검을 하느냐? 그게 바로 재고조사니까. 현재 보유 재고 수준을 고려하여 미래 재고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재고조사는 현재 몇 개 있는지만 숫자를 파악하는 게 재고조사고요. 미래 재고, 미래 수요를 예측할 수 있지만 미래 재고를 예측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번 품목별 현재고 수량과 보유 수량을 파악하여 이게 재고조사의 목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창고에 있는 재고와 장부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고 품질 저하 도난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 보관하고 있는 재고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게 재고조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갖는 운송 경로의 유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운송 경로 앞에서 살펴봤고요. 5회 전달 5월달에 기출문제에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단계 거점 방식. 이 다단계 거점 방식은 권역별, 품목별, 거래처, 밀착형 물류 거점을 둔다. 자, 소비자가 이렇게 있으면 고객이 되겠죠. 소비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권역별, 품목별, 거래처, 밀착형 창고가 이렇게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센터도 여러 개 있고요. 센터도 여러 개 있습니다. 물류센터. 여기가 공장이고요. 자, 이렇게 다단계 거점 방식은 센터도 여러 개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창고도 여러 개를 두고 있어서 운영비가 가중되는 거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다단계 거점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와 유사한 게 복수 거점 방식 밑에 나오는데 복수 거점 방식은 그에 비해서
이 창구가 여러 개, 소비자와 인접한 창구가 여러 개 두지는 않고요. 고객처별로 공동으로 운송한다. 그 센터가 여러 개인 건 다단계랑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장, 중앙, 독수 거점 각자 다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공장 직송은 알 것이고요. 중앙 집중은 물류센터 단독 하나만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소비자가 넘어가는 대형 물류센터 하나만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중앙 집중 거점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번 갈게요. 창고 입고 프로세스 중에서 보기가 설명하는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창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물품을 넣고 쌓아두는 어떤 개념 문제입니다. 적치라고 얘기하면 적치. 그에 비해서 물건 쌓아두니까 오더 피킹은 아까 피킹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를 거래처에 주문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주문대로 창고에서 쌓아뒀던 것을 적치되어 있던 것을 꺼내는 출하하는 과정을 오더 피킹이라고 얘기하고요. 분류, 그다음에 적재 출하 이동은 출하 포장을 마친 물건을 운송수단, 화물차에 싣고 고객 거래처로 출하하는 것을 바로 적재 출하 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번 현금 할인 방식. 외상으로 물건을 파는 걸 회사는 싫어하죠. 그래서 빨리 현금을 회수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 때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물건을 외상으로 사간 사람으로부터 빨리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미끼, 요인책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양한 현금 할인 조건, 현금으로 빨리 외상 대금을 빨리 너희들이 갚는다면 내가 일정 금액을 현금 할인 깎아줄게. 내가 원래 1억인데 외상으로 내가 너희들이 물건 사간 게 빨리 갚는다면 현금으로 빨리 갚는다면 어느 정도 깎아줄게 라고 하는 그런 조건 중에 특별 기간, 현금으로 할인해주는 기간을 일정 기간이 있는데 플러스 이번에는 특별히 더 추가해서 길게 줄 테니까 그 기간 내에 현금으로 갚기만 하면 내가 깎아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 조건이 특별 기간 익스트라라고 붙어서 그렇습니다. 5일 이내에 원래 규정은 5일 동안에 물건을 외상으로 사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으로 갚으면 10%, 요 10%가 현금 할인해주는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10%면 많죠. 1억에 10%면 1,000만 원이죠. 따라서 물건 외상으로 1억 사갔는데 현금으로 빨리 갚으면 9천만 원만 갚아도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5일 이내에 10% 할인을 인정하는 조건인데 그게 노멀하고 표준적인 조건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다시 25가 붙었습니다. 그 후 25일간 할인도 특별히 인정한다는 조건, 총 30일에 5일 플러스 25일 해서 특별 기간이 바로 25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5일에다가 25일이 합친 30일 내에만 갚으면 10%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특별기간 현금 할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5 플러스 25, 30의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하겠습니다. 구매 방침에서 자체 생산과 외주를 결정하는 구매 활동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 직접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 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1번 제조기술 측면에서 제품의 구성이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있다면 자체 생산이 맞겠죠. 외부한테 그 중요한 걸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2번 생산 능력 측면에서 일시적 주문에 의해서 자체 생산 능력을 일시적으로 초과해. 그걸 억지로 직원을 채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외부에 수수료를 주더라도 외부에 생산을 맡깁니다.
정직원을 채용해서 뭐 한 달, 두 달, 요때만 필요한데, 기계를 더 산다거나 그러는 것이 불합리한 거죠.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주 생산에 적합할 것이고요. 3번, 원가 절감 측면에서 모델 변경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오래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뭐 기계를 바꾸거나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지속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거 없이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항구적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원가 절감 측면에서는 유리한 거죠. 이런 경우 지속적으로 대량 생산해야 되는 품목, 정말 좋은 품목이죠. 이런 것을 굳이 외주를 줄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런 것은 자체 생산한다. 모델 변경 가능성이 낮고 그렇습니다. 4번 기술 권리 측면에서 특허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특허권은 우리 회사의 물건에 대한 보호막인데 그 보호막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 외주를 준다. 이건 기술이 유출될 수 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구매계약 시 총 계약 금액을 결정할 때 계산 수량 방식 대략 계산입니다. 대략 계산하는 걸 계산이라고 합니다. 대략 계산 방식에 의해서 계약 금액을 결정하고자 한다. 다음 중 계산 수량을 대충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요거에 대한 개념을 물어봅니다. 3번. 계약 수량보다 물품 수량이 약간의 과하고 넘치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냥 계약을 이해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일정 범위에서 왔다 갔다 모자라거나 넘쳐도 그대로 인수하는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는 그런 방식이 계산 수량 방식.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구매 계약 시 총 계약 금액을 결정할 때 총액 방식 개별 이용하며 계약 수량 결정하기도 한다. 마지막 20번 하겠습니다. 적절한 구매 방법으로 서로 연결하는 거. 보기를 보겠습니다. 소량 다품종 품목. 생산 시기가 일정한 품목, 계절 품목으로 일시전 수요 품목. 자, 기억번. 소량 다품목인 경우는 품목별로 각각의 거래처를 선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되게 많은 행정 낭비가 이루어지고 더 비싸게 삽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정해놓고 여기서 소량이니까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다 구매하는 것을 일괄구매라고 얘기하죠. 생산 시기가 일정한 품목이나 상비 저장 품목,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늘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고 팔고 살고 팔고 하는 그런 경우 시장 구매라고 얘기하고요. 디귿번 계절 품목 등 일시적인 수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수시 구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소량으로 어떤 시기를 정해서 뭐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정하는 구매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여기 일괄, 투기, 시장 구매. 자, 일괄은 사용량이 적어서 여러 종류로 품종이 많은 경우 공급자를 선정하여 일괄해서 구매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투기 구매, 가격이 인상된 걸 대비해서 한꺼번에 구매하는 거. 투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계획은 읽어보시고요. 나왔던 거니까. 장기 계약 구매, 장기 제조 계획에 따라 소요자재, 수량에 의해 구매하는 거. 수시 계획은 구매 청구가 있을 때마다 구매하는, 있을 때마다 하니까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